제 방식으로 계산하는 기대 수익률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7에서 8%, 그리고 기아차는 그보다는 꽤 훌쩍 높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좀 고평가라면 아마 하이닉스는 좀 더 고평가가 아닐까라는 추론 정도. 그리고 또 지수 상승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정부의 말씀하신 정책 드라이브,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법 개정안도 있었고, 통화 완화 기대도 있고, 반도체 실적 개선 등도 꼽히는데, 이런 동력들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동력들이고, 네. 예. 이게 끝나면 증시도 뭐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끝나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업황이겠죠. 일부 섹터들의 업황. 그게 뭐냐면 반도체, 지금 저는 삼성전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8만 원, 9만 원 할 때도 제가 계산을 이 방송에서 지금 7, 8%밖에 안 된다.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데 그때 제가 계산한 제가 몰랐잖아요. 이렇게까지 ROE가 이렇게까지 지금 높아질 거예요. 지금 올해 ROE를 한 30%로 전망을 하는데, 그 전에 ROE가 4% 가고 이때는 내가 지켜본다. 10% 가니까 개선되어서 나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가치를 한 ROE가 10%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그 정도로 계산을 했거든요. ROE가 10% 정도 나올 거라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ROE를 얼마로 하냐? 올해 30%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계산하는 ROE는 10년 평균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ROE가 얼마 나올 것인가 할 때는 사실은 15% 정도예요. 왜 ROE가 낮아질 수밖에 없냐 하면, 이게 돈을 엄청 벌잖아요. 네, 다시 투자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인데 50억을 벌었어. 그럼 ROE가 15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50억이 합쳐져가 150억에 50억은 ROE가 훅 떨어지잖아요. 순자산 규모가 커지면, 자본이 커지면 이익은 똑같아도 ROE는 내려가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저는 파이어월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아마 지금 시작한다 그럴 거고, 그리고 좀 장사 잘 되니까 아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저는 아마 계속, 그러니까 30% 이렇게는 힘들고 좀 수그러 들은 게 있기 때문에 10년 평균 ROE를 15%로 저는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어요. 그럼 15%로 예측하면 지금 기대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그 정도 나오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삼성전자 정도 되는 주식이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문제 많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제 방식으로 계산하는 기대 수익률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7에서 8%, 그리고 기아차는 그보다는 꽤 훌쩍 높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지금 괴리가 많이 벌어져서 7, 8%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률로 봐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지금.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은 비싸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저한테는 비싸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보여야지 제가 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제 좀 질문을 다르게 해서, 교수님한테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안 사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을 이끈 건 어쨌든 주도주에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확실하게 멱살을 끌고 올라갔는데, 이제 가지신 분들이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많죠. 언제 팔아야 될까요? 보유자들, 이제 사기에 부담스럽다면 보유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개인적인 뭐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 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디램이나 메모리 가격이 뭐 수요가 꺾일 때 판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랑 갭이 많이 벌어졌겠죠. 아마 많이 평소보다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내가 차마 못 버리겠다. 지금 난 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지금 삼성전자는 19만 2,800원, 삼성전자 우는 12만 8,600원, 가격 차이는 한 6만 4천원 정도 납니다. 평소보다 좀 큰 것 같은데, 보통 한 30%가 벌어졌나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챗GPT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과거보다는 좀 더 벌어진 상태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 괴리가 어느 정도니?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불만이 좀 많으면 벌어진 건데. 예. 그냥 벌어졌으면 난 삼성전자 버리기 힘들어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사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변동성은 줄이거든요.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변동성은
좀 줄여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저는 안 가지고 있겠지만은 예, 안 가지고. 만약 하이닉스 가진 분이라면? 하이닉스는 저는 이거는 저의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지금 더 비싼 단계인가요? 저의 범위를 벗어난. 왜요? 같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옛날부터 계산을 못하는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박 날 때는 막 초대박, 어떨 그렇죠. 때는 막 적자.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과거 10년 동안 적자 한두 번 났다 이러면 투자 대상이 아니야 라는 그런 쪽이니까 이 하이닉스에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하이닉스 너무 좋은 주식입니다. 그렇죠. 다만 내가 그걸 평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좀 고평가라면 아마 하이닉스는 좀 더 고평가가 아닐까라는 추론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변동사항이 절대 없을 것 같은 시총 10위 안에서만 여쭤보면 혹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 삼성바이오로직스, SK스퀘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HD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이게 이제 시총 10위 종목인데 거기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 우선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검증해서 하기 힘든 거예요. 방산주. 방산은요? 예를 들면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란에 탁 터졌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소 상한가 한번 쳤었죠. 그런가요? 네, 상한가 관심이 아예 없어지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평균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정권주도 잘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평균을 정권주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빨대 꽂아서 이렇게 돈을 보니까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정권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저는 정말 지금 교수님 말씀에 와닿는 게 오늘 오셨을 때 교수님이 이런 폭등장에서도 증시 잘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뭐 지수 어디까지 간지도 잘 모르시고 어제 이제 오히려 떨어졌을 어제는 때 바빴죠. 많이 사시고 어제 바빴고 오늘은 아침에 이제 눈 뜨니까 오르고 있길래 그냥 뭐 하고는 오늘은 안 바쁘겠네. 증시 안 좋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좀 위험 요소를 여쭤보면 32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향후 좀 부메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정시에 아까 단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우리 정시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지 우리 정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바꿀 위험 요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의 그 쪽은 사실은 이게 어떤 바닷물이라도 거품 없는 바닷물은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거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배가 가라앉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품은 다 있는 거고 그 규모가 저는 부동산에 비하면 뭐 아니면 우리나라 규모 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그게 일단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상 최고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맞는 말일 테니까 수치상은. 당연하죠. 사상 최고의 지금 정시 규모에 당연히 사상 최고의 레버리지도 좀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어진 좀 요거 드려야 되겠네. 비투한 개인들이 직면한 뭐 강제 매도 위기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을 충분히 그러면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네, 장기적으로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비투하지 말고 저도 비투는 일부 하죠. 1년 정도의 소득, 1년에 나올 만한 배당 금액, 뭐 이런 거를 감안해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1년 동안 커버할 수 있는 요 정도의 대출은 가능하다, 신용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좀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네, 레버리지는 그걸로 성부를 봐서 이기가 왜 어려울까? 그냥 레버리지 하나 사나? 아니면 그냥 ETF를 2개 사나? 마찬가지인데, 왜 ETF, 너는 주식에 몰빵하면서 왜 레버리지는 하지 말라는 거니? 나는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레버리지를 할 거야. 라고 그런 질문을. 타당해 보이는데요? 타당해 보여요? 네. 그럼 제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타당한 질문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가격 변동성이 크면 사람의 심리는 돈을 더 잃도록 만들어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수, 독사, 이런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변동성이 크면 두려움, 공포, 그리고 탐욕, 이런 심리에 엉클어져 가지고 항상 패배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초보분들일수록 변동성이 작은 주식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마음 편한. 그럼 변동성이 크면 또 일도 그러면 손에 안 잡히니까. 하율, 수율 일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연봉이 안 오르고
그래서 그 레버리지 좀 하지 마시라. 레버리지가 어쨌든 이게 지수 레버리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섹터, 뭐 반도체 요즘 워낙 좋았으니까 반도체 ETF 레버리지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안전하다 볼 수 있는 뭐 지수 레버리지도 하지 말라는 의미신 건가요? 네, 레버리지는 레버리지 자체를 일단 변동성이 너무 키우지 않는 차라리 규모를 키우셔라. 그래, 어떤 분들은, 야, 내 이거 이번 해가지고 10배 먹었어. 축하해. 그러니까요. 얼마 투자했는데 1,000만 원. 뭐 1,000만 원 10배 1억이잖아요. 네. 뭐, 아니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인생을 바꾸기는 뭐 힘든 돈이죠. 오히려 내가 평가할 수 있고, 네. 내가 측정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 데다가 내 모든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게 그것보다는 저는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뭐 이때 또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어때 하수 같은 경우에 폭락에 이제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매도하는 이제 패닉셀이 있었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분할 매수, 이제 그때 못한 뭐 했으면 지금 이제 돈을 버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 뭐 다음 주 초에도 폭락하면 뭐 종목은 사람마다 선택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는 거는 좋게 보시나요? 아, 지금 폭락하면요? 네. 뭐 내일부터 또 한 3일 더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목 따라 다른데, 네. 뭐 제가 주로 하는 종목 같은 경우, 교수님은 채권형 주식, 예, 채권형 주식. 이거는 뭐 이렇게 가치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사는 게 당연히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투자 철학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달라요. 가치 투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시작해서 더 떨어지면 계속 물타기 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게 제 전략이고요. 네. 근데 이 모멘텀 고수들은 네. 모멘텀 투자를 아주 잘하는 데는 그 떨어지는 칼날 절대 잡지 마라. 그리고 물타기 절대 하지 마라. 네.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뭐 하라? 손절하라 해요. 손절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부정할 네.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이게 스타일과 투자 철학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종목과 제가 하는 종목은 다르니까. 예, 너무 성질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패닉셀링 속에서 평정심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는요. 어쨌든 이 사람이 너무 공포와 이런 심리가 들게 되면 이제 패닉셀도 나가고 이제 뭐 의사결정이 제일 조급함이 일으켜지게 되잖아요. 제 주변에만 해도 저한테 톡이 엄청 오더라고요.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중요해요. 그 경험도 그러니까 읽지 않은 경험, 읽지 않았던 경험들을 쭉 쌓아놓으면요. 네. 과거에도 패닉이 있었죠. 별의별 패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패닉이 있을 때마다 제 경험은 과거에 유로 위기 빠지잖아요. 샀어. 이럴 때는 사는 거나 이게 금융 위기 때문에 훅 샀어. 네. 성공.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푹 빠져서 샀어. 이런 것들이 뭐 가끔 뭐 김정은 죽었어. 뭐 푹 빠져 이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 때문에 훅 빠졌어. 네. 이런 경험을 계속 쌓아 놓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로 나는 들고 간다. 장기 투자다라는 거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이 회사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게 진짜 요 돈 버는 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만 한다면, 네. 아니, 뭐,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옛날부터 얘기하던 거잖아요. 아니, 유로 위기랑 내 밭에, 옥수수 농장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뭐 그런 그 얘기 한 것처럼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그냥 결코 부드러워하지 않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방금 전에 그런 뭐 IMF라든가 뭐 어쨌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에 어쨌든 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데 공포에 너무 휩싸이지 말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수가 코스피가 한 35에서 40% 정도 폭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란 사태를 어느 정도 폭락할지 모르지만 이게 뭐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끝날 수도 있고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아까 전에 화요일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때 이전에 익절해서 파고 남은 현금의 4분의 1을 썼고 수요일날 4분의 3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후에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은 없잖아요. 있어요. 그 현금은 또 다른 무슨 처리다? 배당. 저는 배당주 꽤 많잖아요. 네네. 배당주가 많고 제 주식 자산의 뭐 한 5% 정도 현금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뭐 조금 일절한 이런 것보다 큰 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떨어졌을 때
조금 밑에 기면서 네.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배당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하는 네.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인터뷰 끝날 때 돼서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이전에 지금 지난주에 최고 높았을 때가 120조 원이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했는데, 이 막대한 유동성이 하락장에서 패닉셀링이 원인이 된 부분도 있는지랑, 다시 이제 지금 어쨌든 증시가 반등한 상황에서 이 12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자 예탁금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탁금 많은 거는 그건 대기 매수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만큼 거지. 개인이 지금 증시에 관심이 많다. 네, 예탁금 많은 거는 부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이번 변동성은 너무 이렇게 그냥 주가가 막 급격하게 오르니까 단기간에 또 따라 붙어서 그런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단기 매매 세력이 좀 규모가 많이 커졌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그 현상이었다. 뭐 이 정도로 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만약 개인분들이 현금 한 5천만 있는 분이라면 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가볍게 섹터 정도만 딱 언급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아까 내가 섹터는 전부 배당 섹터로 바꿨다고 ETF는 한 것처럼 퇴직연금에서 투자하시는 예, 거. 네네. 지금 배당 기준일이 3월 말 그 배당 기준 많거든요. 그때 배당 주는 것부터 배당 받는 연습, 경험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3월 말에 들고 있으면 한 달 뒤에 배당을 주는 이런 것 중에 배당주 중에 뭐 한 5% 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먼저 네. 시작을 해보시면 정권주에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지금 있으니까 정권주도 그런 걸 좀 넣고 네. 그거부터 해서 자꾸 잃지 않고 배당도 받아보고 그 배당으로 또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또 재투자를 하고 이런 성공 투자의 경험을 자꾸 조금씩 크지 않더라도 네.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 그러면 나중에 패닉이 오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교수님과 긴 시간 인터뷰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뭐 지금 이번 주에 정말 굉장히 어지러운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폭락 2번 굉장히 크게 하고 폭등도 굉장히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증시에서 막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투자 조언 한마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니, 주식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은 여전히 네. 그런 자산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부의 평균 증가 속도가 있다면 네. 주식이 그 평균 증가 속도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이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의 단계를 높여가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원인이라면 이쪽에 돈이 모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 이것도 제가 지금 뭐 개정판 뭐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돈 들어가면 뭐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외우고는 있는데 네. 왜 어떤 경로로 어떤 식으로 뭐 이런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한마디로 어떤 이렇게 짧은 스토리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1975년, 1976년 요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상장을 해요. 그때 강제 상장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정부에서. 네, 그걸 하는데 그때 대부분 기업들의 자본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100억이었어요. 그때 100억이라는 돈이 1976년인가? 그때 투자가 된 거죠. 네. 50년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똑같은 시점에서 그때 빌딩에 투자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빌딩이 그 당시 최고의 빌딩이 뭐였나 하면 명동에 63은 한참 뒤고 명동에 롯데호텔 서울이었어요. 그거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 돈은 뭐 70억, 100억인가요? 그게 1,000억 들었어요. 네. 그래서 50년 전에 1,000억이면 우리나라 대기업을 10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빌딩은 가장 좋은 빌딩이긴 하지만은 한 개 만드는데 그렇게 했고 그 두 개가 50년 동안 만들어낸 우리나라에 준 경제 효과를 비교를 하면 그거를 파악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굉장히 좋은 비유인데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멘트 할까요? 네, 마지막 멘트 해주시면. 마지막 멘트는 자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번에 오사카에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뛰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경제 전문가 아닌 분들도 있다 보니까 누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고수들도 너무 많고 한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얘기하니까
보니까 어쨌든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그 다른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수백억 정도 자산가인데 그분이 아무것도 어쨌든 모르겠고 근데 주식 투자 해야겠다 결심했으면 일단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 지수를 사라. 그러면 형이 전 세계에서 펀드 매니저 평균치만큼 그들의 평균치 이상의 수익은 그냥 낼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거조차 안 사는 거는 그냥 투자 자체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나 이런 거에 막 추구하는 건 되게 잘못된 거다. 그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투자를 해야 된다면서 이제 뭐 한국으로 친다면 코스피가 되겠고 이제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라도 이건 그냥 사야 된다. 더 잘 알면 다른 걸 사면 되지만 요건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걸 미국에 투자하든 한국에 투자하든 뭐 더 되는 거고 저는 그런데 한국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했고 그래서 저는 나스닥 그 S&P 그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에 투자를 하는 거는 그리고 국장에 투자하고 자산가의 의무다. 자산가는 저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먹고 쓰는 거 외에도 어느 정도 돈이 잉여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자산가라고 하는데 그 자산가들의 의무가 일단은 좀 소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지하철 그만 타시고, 택시도 좀 자주 타시고, 예. 너무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돌죠. 너무 알뜰살뜰 안 해야 된다. 이게 의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무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왜냐면 이게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 위험 자산은 좀 잉여된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현대 자동차도 생기고, 삼성전자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게 미래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요즘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기대 수익이 낮아질 때는 비상장 주식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돈을 대줘서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이번에 국부 펀드 같은 거 그게 뭐였죠? 뭐 활성화 150조 네네네. 네, 지금 정부에서 정책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적극 참여할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시드머니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산가들이 투자를 해줘야지 투자를 하죠. 이것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들 했으면 좋겠지만 자산가들이 좀 더 많이 해주면 이것들이 또 나중에 나중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김작가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서 빨리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가가 되어서 소비도 많이 하고 위험자산에도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날이 더 많은 걸 투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도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담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님은 서준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